자, 철기시대 4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철기는 언제부터냐면 기원전 500년경부터 BC 5세기경. 요 500년, 100년 단위를 대문자 C로 쓰죠. 그래서 세기, 센츄리라고 해서 5세기. 앞으로 여러분하고 5세기, 6세기, 7세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게 될 거니까 자, BC 5세기경부터 철기 시대가 시작되고요. 자, 그러면 철기 봅시다. 자, 기원전 1세기경, 그러니까 5세기경부터 철기가 들어와서 기원전 1세기경 본격화됐는데 자, 그럼 또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철기는 어디서 왔을까? 아까 청동기는 어디서 왔었죠? 북방 시베리아에서 왔었고 중국에서 온 거 아니고 자, 그런데 철기는 어디서 왔냐? 철기는 중국에서 왔어요. 왜냐면 중국에서 약간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뭐 춘추전국 시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진나라 있었고 한나라 있었고 막 시기가 바뀌는 국가가 막 바뀌는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를 피해서 우리나라로 망명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철기를 가지고 들어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철제, 이 철기를 가지고 자, 뭘 만들 수 있냐? 철제 농기구와 철제 무기를 만들 수 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중국에서 유입 그리고 철제 농기구와 철제 무기를 만들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철은 왜 우리가 아까 청동기는 뭐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야 되잖아요. 구리, 주석, 아연. 철은 철광석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또 그 철광석이 우리나라는 많아. 그렇기 때문에 철기는 좀 더 많은 걸 만들 수 있어요. 좀 이렇게 귀한 게 아닌 거죠. 흔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고 철제 농기구와 철제 무기를 만들 수가 있었다. 자, 그러면 철제 농기구를 쓰면 그 전보다 농사가 훨씬 잘 되겠죠? 자, 우리가 그 전에 쓰던 농기구는 뭐였죠? 그 전에 쓰던 농기구 중에 대표적인 건 반달, 돌칼, 간섭기. 그러니까 돌을 쓰다가 이제는 뭘 쓰기 시작했어? 철기를 쓰기 시작했죠. 최초로 철제 농기구를 쓰기 시작했어요. 금속 농기구. 그렇기 때문에 농사가 훨씬 잘 되고 자, 그 다음에 철제 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훨씬 전쟁을 잘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잘 죽일 수 있어. 정복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어. 그래서 부족 간의 정복 전쟁이 활발해지고 더 많은 국가가 생기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바로 철기 시대고요. 계급 분화가 심해졌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철기 시대에는 중국하고 또 교류를 활발하게 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 가지 증거가 있어요. 중국의 화폐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중국의 화폐인 명도전, 오수전, 반량전, 왕망전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사진에 한번 같이 보세요. 자, 이 중에서 제일 특이하게 생긴 돈은 명도전. 보통 나머지 오수전이나 반량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엽전 있잖아요. 동글에서 네모 뚫린 그런 거라면 명도전은 마치 뭐처럼 생겼냐면 칼처럼. 그쵸? 칼처럼 생겼어요. 근데 돈이야. 그래서 크기는 약간 제 한 뼘 정도? 실제 크기는 한 요 정도예요. 제 한 뼘 정도, 요 정도 되는 크기의 명도전이 발견됐고요. 이런 것들은 철기 시대 발견됐지만 청동화폐예요. 청동으로 만든 화폐를 우리나라에서 철기 시대에 발견한 거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중국의 화폐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됐다? 아, 교류를 했나 보구나.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붓이 발견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자, 그럼 붓이 있다는 건 뭘 썼다는 거? 글씨를 썼다는 거? 근데 우리 글씨 없잖아, 그때. 그러면은 중국의 글씨를 가져다 썼겠죠? 한자를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붓이 발견된 유적이 어디? 창원 다호리 유적에서 붓 유적의 유물이 발견됐는데 여러분 사진에 보면은 붓 나오네. 거기 사진 한번 볼까요? 붓 나오죠? 전혀 붓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그쵸? 이게 왜냐면 이게 양쪽에 이렇게 이거 뭐라 그래? 필모라 그래? 양쪽에 이렇게 필모가 달려있어요. 지금 붓하고 좀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양쪽에 달려있고 이게 약간 지금 그을렸어, 불에. 그래서 붓이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지만 어쨌든 붓이야. 그게 바로 창원 다호리 유적에서 발견됐고요. 한자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글씨를 쓰기 시작한 시기가 그럼 언제부터예요? 철기 시대부터. 보통 일반적으로 세계 문명의 발상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글자는 청동기 시대부터 쓰여졌지만 우리나라는 철기 시대부터 쓰여졌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철기 시대까지 그냥 다 선사 시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글자를 이렇게 늦게 쓰기 시작했으니까. 자, 그러면 철기 가지고 이제 이런 걸 만들 수 있었다. 철기는 중국에서 왔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청동기 봅시다. 그럼 철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그럼 어제까지 쓰던 청동기는 어떻게 다 갖다 버려? 그럴 순 없겠지. 왜냐면 귀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청동기는 여전히 높은 사람들이 쓰는 그런 장식품인데 다만 이런 거예요. 자, 철기 시대가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청동기를 같이 쓰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시기가 겹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저는 지금 철기 시대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초기 철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청동기랑 같이 쓰기 때문에 더군다나 청동기를 청동기 시대에 쓰던 것보다 철기 시대에 만들어 쓰기 시작한 청동기는 더 발전한 청동기예요. 쉽게 말하면 청동기 시대 청동기보다 철기 시대 청동기가 더 예쁜 청동기, 더 잘 만들어진 청동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 청동기가 더 좋아졌다고 했잖아요. 발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독자적 청동기의 발달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 청동기가 더 좋아졌구나, 더 예뻐졌구나, 철기 시대.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분해야 되겠죠. 뭘 구분해야 돼? 이게 철기 시대 청동기인지 청동기 시대 청동기인지 그걸 구분해야 되겠죠. 그거예요. 자, 그래서 철기 시대 청동기 중에 대표적인 건 뭐냐? 이런 것들. 자, 세형동검, 그리고 잔무늬 거울, 그리고 거푸집, 이런 것들이 철기 시대 청동기와 관련된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진에 세형동검,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사진이 나와요. 자, 50페이지에 세형동검, 잔무늬 거울, 거푸집,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세형동검하고 비파형동검하고 한번 여러분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세형동검이 훨씬 좀 늘씬하죠. 이 세자가 가늘세자예요. 그래서 좀 더 가늘어졌고, 그러면 뭐 가늘어졌다고 정교한 건 아니잖아요. 자, 실제로 청동검으로 봤을 때 이 비파형동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비파형동검은 양쪽에 칼날이 달려있어요. 비파형동검이 이렇게 약간 널찍하게 생겼잖아요. 양쪽에 칼날이 달린 거고, 세형동검은 실제로 이 단면도 같은 걸 보잖아요. 그러면 칼날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사면에 달려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 정교한 청동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냥 날씬해서 예쁜 게 아니고 잘 만든 게 아니고 칼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잘 만들어진 건데,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지도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냥, 왜냐면 여러분이 세형동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해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제가 넘어갔는데, 자, 우리 다시 앞으로 넘어갈게요. 에이, 이거 아니야. 기다려봐. 넘기기가 힘들구만. 기다려. 요 지도. 요 지도를 보려고 해요. 여러분 교재에는 몇 페이지에 있을까요? 41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42페이지에 보시면은, 근데 이 지도도 지금 색깔이 표시가 안 돼가지고 봐도 잘 좀 어렵지, 뭔지 모르겠지. 그래서 이제 설명만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요 지도에서는 청동기 시대의 청동기와 철기 시대의 청동기가 다 언급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파형동검 같은 경우는, 자, 청동기 시대 청동기가 비파형동검이죠. 비파형동검 같은 경우는 한반도 전체에서 다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비파형동검의 출토 지역이라고 해서, 여러분 여기 지금 약간 표시가 되어 있는데 혹시 보일까요? 여러분 사진에 구분될까요? 여기가 비파형동검 출토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요동지방쯤에서 출토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세형동검의 출토지라고 해서 여기 중간에 중간에 선 있는데 보일까요? 요 선이 뭐냐면 세형동검의 분포 상한선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형동검은 요 아래만 나왔다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세형동검을 예전에는, 지금은 이런 표현 쓰지 않는데, 세형동검을 뭐라고 했냐면 한국식 동검. 그러면 비파형동검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중국식 동검이라고 불렀는데, 문제는 중국에도 비파형동검이 있거든요. 중국의 비파형동검과 우리나라의 비파형동검은 또 달라요. 만드는 방법이 완전 달라서 우리가 중국식 동검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 비파형동검과 중국의 비파형동검은 제작 기법이 완전히 달라서 이 비파형동검도 독자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만들어.
이 비파형 동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비파형 동검이나 세형 동검 같은 경우도 여러분 칼날만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거 보이죠? 밑에 손잡이를 만들어서 끼워야 돼. 그러니까 손잡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칼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식 비파형 동검은 칼날과 손잡이를 통으로 만들어요. 따로따로 만들지 않고.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나라랑 만드는 기법이 다르기 때문에 요즘은 제가 말했죠. 중국식 동검이란 말을 쓰지 않아. 왜냐면 둘 다 우리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세형 동검 같은 경우는 한반도 아래에만 나와요. 청천강 유역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그 아래쪽에서만 출토되기 때문에 이제 쉽게 말하면 더 한국식인 거지. 그게 바로 세형 동검이다라고 해서 이 지도에는 비파형 동검과 세형 동검을 같이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가 나온 김에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본 거고, 그 다음에 안 본 사진 있어서 하나 살짝 보고 넘어갑시다. 47페이지 보시면은 벼농사가 발달하고 농경이 발달했다며.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유적, 유물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청동제 농경무늬 청동기. 자, 농경무늬 청동기를 한번 여러분 딱 보시면 거기 농경무늬가 살짝 그림으로 표시돼 있죠.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의 모습이, 그러니까 오른쪽이 이제 농경무늬가 새겨져 있는 모습인데, 여러분 이거 어디다 썼을까요? 용도가 뭘까? 농경무늬 청동기가 막 희한하게 생기지 않았어? 어디다 썼을까요? 그걸 모른다는 거. 네,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생긴 건 어디다 쓰는지를 몰라. 근데 아무튼 의뢰용 같은 거겠죠? 아무래도 의식용 같은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농경무늬 청동기를 통해서도 농사를 지었음을 알 수 있다. 자, 우리는 다시 뒤로 넘어가서, 자, 저 또 넘어갈게요. 열심히 넘어갑시다. 자, 어디까지 갔어? 우리 교류까지 했고 청동기까지 했죠. 됐어. 자, 그 다음에 거푸집도 한번 볼까요? 거푸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청동기를 만드는 틀. 그래서 이 거푸집이 더 많이 발견된 거예요. 철기 시대에. 그래서 더 많이 만들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잔무늬 거울은 뭐 거치무늬 거울보다 무늬가 잔잔해졌겠죠? 더 예뻐졌겠지? 그런 거죠. 그래서 독자적인 청동기가 발달했다. 여러분이 할 거는 철기 시대 청동기와 청동기 시대 청동기를 구분하면 된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시험에 다음 중 독자적인 청동기를 알 수 있는 유물을 골라라. 유물만 골라라 하면 요 세 가지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청동기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이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의례용으로 바뀌게 돼요. 의례용, 의식용. 의례용이 뭐냐면 제사, 아니면 무슨 행사, 이런 거다. 제사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례용 청동기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토기로 갑시다. 토기. 자, 민무늬 토기는 청동기부터 철기까지 쭉 쓰이니까 빼고, 자, 철기 시대에만 나타나는 토기는 더띠 토기, 검은간 토기. 자, 더띠 토기 여러분 사진에 나와 있죠? 49페이지에 사진에 나와 있겠죠? 더띠 토기는 어딨어? 더띠 토기? 50페이지에 나와 있구나. 더띠 토기. 자, 더띠 토기는 주둥이가 뚱뚱한 토기죠. 그래서 제가 입술이 뚱뚱한 토기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검은간 토기는 표면에다가 뭘 발라서, 이제 흑연 같은 걸 발라서 구웠더니 까만색이겠지. 자, 붉은간 토기는 청동기, 검은간 토기는 철기. 이게 지금은 안 헷갈리지만 실제로 문제로 보면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한번 해두시고. 토기. 자, 여러분 덧띠 색인문 토기 언제? 덧무늬 토기는? 신석기? 덧띠 토기는? 철기. 이제 난리 났지? 이름이 비슷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건 구분을 잘 해야 되겠구나. 안 그러면 엄청 헷갈리겠구나. 이름이 비슷하죠. 그래서 토기 같은 경우도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용어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여러분하고 이렇게 딱 칠판으로 볼 때나 책으로 볼 때는 구분이 되지. 하지만 막상 문제로 풀어보면 구분이 안 돼. 너무 뭐가 많아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데서 틀리면 틀리는 거잖아. 이런 데서 헷갈리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사시대 문제 틀리면 안 되니까 잘 구분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명도전, 중국과 교류했다 명도전, 세형동검 이런 거 체크 한번 해두시고. 덧띠토기. 자, 이제 철기시대 주거로 넘어갑시다. 자, 철기시대 집은 그냥 지상가옥이죠. 아까 제가 지상가옥화되었다라고 했죠. 청동기는
여기는 그냥 지상식 가옥이에요. 그냥 땅 위에 집을 지은 거야. 그거죠. 지상식 가옥. 그리고 귀틀집. 자, 귀틀집은 이런 거예요. 통나무를 잘라서, 나무를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우물정자가 좀 넓어진 우물정자지만 이런 식으로 나무를 쌓고 또 쌓고 쌓아 올리고 하면은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나무 잘라서 이렇게 우물정자처럼 만들어서 쌓아 올리면 집이 되죠? 귀틀집. 그리고 이 귀틀집은 초가집의 전신. 여기서 지붕을 초가로 이으면 초가집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초가집의 전신인 귀틀집은 그냥 우리 구분만 하면 돼요. 귀틀집은 언제야? 철기. 이렇게 귀틀집은 철기구나. 구분만 하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부뚜막이 있다. 부뚜막. 여러분 부뚜막 뭔지 알아요? 부뚜막이라고 하면 아무도 몰라. 그러면 여러분 이건 알아요? 아궁이는 알지. 아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궁이가 뭐예요? 왜 우리 이렇게 불 뗄 때 이거 아니야 이거? 그치? 요거 불 뗄 때 그래서 이렇게 불을 떼고 여기다 이제 이렇게 나무 넣어서 불을 떼고 왜 여기다가 이렇게 소뚜껑 같은 거 걸잖아요. 그쵸? 불 떼죠? 여기가 이런 데가 부뚜막이에요. 여기가 부뚜막이야. 그러니까 부뚜막 하면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는 아궁이 같은 거구나. 불 때는 그런 거구나. 그런 구조구나. 그러면 불을 떼서 돌을 놔서 방에다가 돌을 놔서 이 불의 열기가 돌아서 반대편 굴뚝으로 나가게 만드는 즉 방바닥 뜨끈뜨끈 이렇게 만드는 구조를 뭐라고 해? 온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철기 시대에 온돌 구조가 나타나요. 중국 온돌 없고 일본 온돌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어. 그러니까 고구려 뭐 이런 데서부터는 다 있지 당연히. 그래서 이 온돌이라는 구조도 좀 특이한데 일단 여기서는 온돌은 어느 시대다? 철기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상식 가옥하고 지상가옥화하고 구분하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귀틀집, 온돌, 부뚜막 이런 거는 철기. 자, 그 다음에 무덤은 널무덤, 독무덤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사진에도 나와 있죠? 자, 널무덤, 나무, 독무덤, 항아리. 자, 널무덤은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그 나무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널무덤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나무를 널빤지처럼 잘라서 그 널이 널빤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널빤지처럼 잘라서 그 안에다가 시신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널무덤. 자, 그러면 돌널무덤은 어느 시대야? 청동기. 돌이 붙으면 청동기. 그리고 돌 빼고 나무나 항아리가 돼 있으면 철기. 알겠죠? 그래서 재료가 좀 다르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독무덤은 여기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항아리 2개 붙여서 알죠? 독무덤 이런 식으로 무덤. 그래서 무덤도 완전히 다르죠. 청동기와 철기 완전히 다르니까 구분 잘 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철기의 경제는 벼농사가 더 발달했겠지 뭐. 그거예요. 벼농사 발달. 그래서 철제 농기구와 저수지 같은 걸 만들었대요. 거기 보시면 뭐 김제, 벽골제 이런 저수지들 삼한시대에 만들었던 저수지들이 다 철기시대 저수지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벼농사가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자, 사회는 앞에서 우리가 청동기 시대 사회 변화가 컸잖아요.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해서 이제 국가가 생기는데 청동기 시대에는 군장국가라고 하는 형태였으면 여기는 연맹왕국이라고 하는 또 이제 조금 더 발전한 그런 국가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연맹왕국 등장까지 여기서 이제 지상식 가옥이라든가 연맹왕국이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사진 한번 쭉 볼까요? 철제 무기. 이게 지금 철제 무기인데 이게 어떻게 무기냐? 녹이 슬어서 그래요. 왜 우리 녹 쓸면 약간 이런 갈색 같은 거 띄지 않아요? 철은? 네, 그래서 철제 무기. 자, 그 다음에 날씬한 세영동검 그리고 청동기를 만들었던 틀, 거푸집. 그 다음에 입술 뚱뚱한 더티토기. 그 다음에 명도전, 칼처럼 생긴 사실은 돈, 명도전, 그리고 붓. 자, 붓이 발견된 유적이 어디라고요? 창원 다우리 유적. 그래서 이걸 왜 물어보냐면 한 몇 년 전에 아예 시험 문제가 그거였어요. 다음 중 붓이 발견된 유적지는 어디인가? 그런 아주 단답형 같은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널무덤, 이렇게 생긴 널무덤이 나타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지금 선사시대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51페이지 보시면은 청동기와 철기, 초기 철기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청동기, 철기, 구석기, 신석기 이렇게 비교해 놓은 거 있죠. 이런 것들 한번 통해서
여러분이 선사시대 한번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고,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시대가 선사시대잖아요. 요 선사시대에서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요 4개의 시대를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원 명칭이 국가의 형성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형성에서는 이제 고조선하고 그 다음에 초기 철기의 여러 나라, 초기 국가라고 하는 철기 시대 여러 나라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선사시대 문제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출제가 되면 하나는 여기서 나오고, 금방 우리 배웠던 시대들에서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이제 국가에서 하나 나오고,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제 선사시대 문제도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또 어떤 징계는 아예 안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한 두 문제, 하지만 뭐 한 문제에서 또 안 나오기도 하니까 여러분은 이제 일단 우리가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든 단어를 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을이지, 출제자가 갑이고, 네, 어쩔 수 없지. 을이니까 네,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다 하는 수밖에는 없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어디에서 좀 많이 나온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훨씬 공부하기 편하잖아요. 선사시대는 보통 이렇게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자 이제 두 번째 단원으로 들어가요. 두 번째 단원이 물론 이제 청동기, 철기부터 두 번째 단원이었는데, 이제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고조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53페이지 고조선부터 볼까요? 시간이 애매해서 이제 고조선 조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철기시대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원래 나의 목표는 요 오전에 철기시대 초기국가까지 다 끝내는 거였으나 늘 안 되지. 이렇게 항상. 그래서 한국사 같은 경우는 제가 진도를 좀 빨리 나가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좀 밀리긴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첫날이고 하니까 조금 더 설명을 디테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얘기를 하면서 하고 있지만 이제 좀 이제 진도를 또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중요한 내용을 빼먹거나 하진 않아요. 되도록이면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한국사 공부하실 때는 아까 우리가 뭐 OT에서도 얘기했지만, 한국사라고 하는 게 뭐 내용이 많고, 뭐 처음부터 공부해야 되고, 다 공부해야 되고, 정치사 위주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일반적인 거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사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하고 기본 이론을 배울 때는 교재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한테 최대한 많이 전달을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개념을 알고 있어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최대한 중요한 개념 중심으로 설명을 좀 많이 하는 거고, 자, 이렇게 여러분이 기본 이론을 습득을 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단원별로 문제풀이를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유형을 파악해서 더 중요한 내용을 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사 같은 경우는 기본 이론 시간에는 그냥 이론을 쫙 배우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단원별 문풀, 그 다음에 또는 뭐 요약 정리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추려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다 중요하지. 하지만 시험 문제가 우리 100문제 아니잖아요. 한국사 몇 문제예요? 겨우 해봤자 20문제야. 그쵸? 20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막 2달 배운 것 중에서 결국에는 개념 20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개를 이제 추려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본 이론할 때 막 이 너무 막 다 중요하고 너무 외워야 되고 어떻게 하냐? 해야 돼. 이게 기본이니까. 여기서 정말 시험에 나올 것들은 이제 기본 문풀, 단원별 문풀, 그 다음에 기출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더 중요한, 그리고 이제 유형이 나오겠죠. 지금은 그냥 이론을 쭉 나열하는 거지만 아, 이거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걸 이제 중간에 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용이 너무 많을 수 있고 너무 이제 뭐랄까요? 이거 다 어떻게 외우냐라고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 처음이기 때문에. 기본 이론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살아남아야지.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를 시간을 쉽게 말하면 견뎌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 살아남은 놈이 이기는 거잖아. 말하자면.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용이 너무 많으시고 다 어떻게 공부하냐. 다 했어. 그리고 공무원 시험은 사실 여러분이 굉장히 이제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포기하지만 않으면 다 합격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그대로 잘 따라오기만 해도 복습 잘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라는 대로 말하자면 잘 따라오기만 하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너무 내용이 많아서 나는 한국사 공부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거의 다 그래. 그러니까 너무 지금 막 이런 내용이 많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만두면 진짜 끝인 거고 여러분이 잘 끝까지 살아남아야지 말하자면. 그래서 내용이 많다고 너무 지금부터 좌절할 필요는 없다. 추릴 거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막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리고 여기 나온 걸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시험에 나온 적 있다고 얘기했지만 다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 우리 20개만 나올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려하고 정말 중요한 내용들만 여러분이 복습하고 암기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내용이 많다고 생각할까 봐. 근데 사실 다 그렇죠. 어느 과목이나.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 알겠지만 그 외에 선택 과목 이런 거 없어지면서 조정 점수도 사라지고 하는 거 알죠? 네? 대강은 알지. 자세히는 몰라도. 뭔 말인지 알죠? 예전에는 고등학교 과목이 들어있었잖아요. 수학, 과학 뭐 이런 거 들어있었는데 그런 과목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그러니까 전공 과목 비슷한 그런 전문 과목들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전 같은 경우는 5과목 중에 필수 과목이 더 중요했다면 지금은 이 5과목이 다 골고루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 치중할 수 없이 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무원 공부하는 친구들 보니까 가장 어려운 과목이 뭘까요? 지금 딴 얘기 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과목이 뭘까요? 한국사 아니에요? 영어. 영어를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기 때문에 제가 한국사 선생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부터 시험 보기 전까지 꾸준히 공부해야 되는 과목은 물론 한국사 해야지. 그런데 영어예요. 영어를 여러분이 꽉 잡으면 합격이 빨라져. 물론 한국사도 해야지. 할 거지? 할 거긴 할 건데 영어가 더 중요해. 우리는 시험 볼 거니까 이거 뭐 여러분이 이 한국사 가지고 학위 딸 거 아니잖아. 우리는 시험 볼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건 영어이기 때문에 한국사 시간에 왜 영어 얘기하냐면 전체 5과목 중에서 영어 성적이 가장 천천히 올라가거든. 한국사 같은 경우는 공부하면 그래도 한글이잖아. 그러니까 공부하면 그래도 성적은 나와. 물론 정체기는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나오긴 하지만 영어는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정말 꾸준히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시험 보기 전날까지. 꾸준히 해야만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한국사 하면서도 영어는 해야 돼. 꾸준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어에 조금 더 신경도 쓰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 조금 우리가 그전하고는 조금 2022년은 좀 달라지잖아요. 시험 제도가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여러 군데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국사밖에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막 여러분한테 막 이렇게 전략을 해라 이렇게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공부도 사실은 그거예요. 막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근데 전국에 있는 수험생이 다 열심히 하거든.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다 열심히 해요. 최소한 열심히는 해. 그렇기 때문에 이 열심히에서도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우리가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학원에서는 뭐 커리큘럼이나 여러분 또 아침에 테스트 보는 거나 관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전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는 하지만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빨리 우리 합격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합격은 당연히 목표인 거고 합격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빨리. 그게 목표 아니에요? 여러분 다 목표? 그쵸? 합격은 할 거야. 합격은 할 건데 그게 얼마나 걸려서 합격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이 그런 좀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한국사는 아무튼 잘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자 어쨌든 고조선 조금만 몇 가지 개념만 보고 이제 이번 시간을 마칩시다. 자 거기 보시면은 단군과 고조선이라고 해서 자 일단 고조선 어느 시대에 생겼냐? 이거예요. 청동기 시대에 생겼다. 자 고조선은 어느 시대에? 청동기 시대에 생겼다. 이게 배경. 자 그러면 건국. 자 건국은 이 숫자가 틀렸어요. 제가 이 숫자가 틀렸더라고요. 기원전 2333년이죠. 아예 연도가 딱 나와요. 실제로 조선시대에 쓰여진 동국통감이라는 책에 이렇게 나와요.
기원전 2333년이래. 이렇게 아예 딱 숫자가 못 박혀 있어요. 그래서 기원전 2333년에 나라가 세워졌고 삼국유사나 동국통감에 나와 있죠. 이런 책들. 삼국유사는 고려 후기에 그리고 동국통감은 조선 초기에 쓰여진 책이에요. 이런 책에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범위. 자, 그럼 여러분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디 있었을까? 자, 고조선이란 나라가 어디 있었는지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유물, 유적이 겹치는 곳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4개의 유물과 유적이 비슷하게 출토되는 그 지역이 아무래도 고조선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 지금 유물들은 뭐냐면 고조선의 영역을 알 수 있는 유물, 유적.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53페이지에 비파형 동검, 미송이식 토기, 탁자식 고인돌, 거친 무늬 거울의 출토 범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제가 여러분 암기하기 좋게 이렇게 알려드리면 거미, 탁비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이거를 어떻게 암기하기 좋게 한번 만들어 볼까? 단어처럼 만들어 볼까 했는데 다른 건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여러분이 아마 제일 편할 것이다. 거미, 탁비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거친 무늬 거울, 미송이식 토기, 탁자식 고인돌, 비파형 동검.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면 된다. 거미, 탁비.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지도에서 막 뭐 조그만 유물, 유적들이 막 표시가 돼 있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 표시된 지역이 다 한꺼번에 고조선이냐? 아니에요. 고조선이 이렇게 넓진 않고 아마도 어느 한 지역에 생겼다가 어느 지역으로 옮겨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밑에 보시면 고조선 중심지설이 나와 있어요. 그쵸? 자, 뭐 제목만 한번 볼게요. 고조선의 중심지가 아마도 요동지방에 있었을 것이다. 한반도 북부 대동강 유역에 있었을 것이다. 아니야. 옮겨갔을 거야. 이렇게 3가지 학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좀 대표적이고 그럴듯하다. 일반적이다. 라고 하는 게 이동설이에요. 그래서 고조선의 영역은 요동지방, 요령지방의 나라가 만들어졌다가 이게 나중에 중간에 옮겨가. 그래서 어디로 옮겨가냐면 대동강 유역으로 옮겨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동설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 지도에 나와 있는 여기 전체가 고조선이 아니고 자, 그래서 고조선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이제 나라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나라가 있으면 여기가 요동지방이거든요. 요 지역이 이 요동지방 근처 어디쯤에 나라가 세워졌다가 한반도 북부로 중심지가 이동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동을 했어도 요 한반도 남부까지 나라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한 요 북부 정도만 나라가 형성이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력범위라고 하는 건 그런 내용. 여기서는 요거 거미, 탁비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건국설화까지만 잠깐 보고 이제 우리는 이번 시간은 마무리합시다. 건국설화는 여러분 54페이지에 사료탐구 보시면 건국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자, 이 건국 이야기 다 알죠? 환인의 아들인 환웅이 인간세상 내려가고 싶다고 해서 내려보냈지. 풍배구사 운사 딸려서 내려보내잖아요. 그리고 천부인 3개 줘서 내려보내요. 자, 그리고 곰호랑이가 와가지고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살아남아? 곰이 사람 되고 호랑이 도망가고 그래서 그 웅녀랑 결혼해서 당군한검을 낳게 된다. 그 당군한검이 고조선 세웠다. 뭐 이거 다 아는 얘기잖아요. 자,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자, 우리의 조상은 하나님인 환인, 그의 아들인 환웅의 아들이잖아요. 단군이. 그래서 선민사사. 여러분 요 교재에 그대로 나와 있는 자, 그 다음에 풍배구사 운사를 데리고 내려왔지? 농경사회. 널리 인간을 이롭게 다스렸지? 통익인간. 자, 그 다음에 곰과 호랑이가 왔어. 실제로는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의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토테미즘. 그리고 조계호는 뭐냐면 자, 여기 한반도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 신석기를 쓰는 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자, 청동기는 어디서 왔냐면 북방 시베리아에서 왔잖아요. 북방 시베리아 지역에서 청동기를 쓰는 환웅 부족이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 환웅 부족과의 결합을 위해서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이 서로 경쟁을 했는데 누가 이겼어? 곰 부족이 이겼지. 그래서 곰 부족과 환웅 부족, 청동기를 사용하는 환웅 부족의
결혼을 통해서 조계혼을 통해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졌고 자, 이 고조선의 군장이 단군안검이에요. 단군안검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1908살을 살았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사람이 1900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군장의 명칭이 단군안검일 것이다. 그러니까 단군안검이라는 직책이 있고 사람이 바뀐 거지 계속. 그리고 단군이라고 하는 건 제사장, 그 다음에 왕검이라고 하는 건 군장이라는 뜻이니까 제사와 정치를 한 명이 하나의 단어에 다 들어있으니까 한 명이 한다. 재정일치사회임을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국 설화를 통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자, 우리는 54페이지에서 두 가지만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본 단군의 건국 이야기는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책에? 맨 마지막에 출처를 보시면 되겠죠? 출처는 어느 책이에요? 삼국유사. 자, 우리가 고려시대에 쓰여진 삼국시대에 관련된 책이 삼국사기유사. 들어봤죠, 여러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있죠? 삼국사기에는 고조선 얘기 없음. 아예 없음. 삼국유사의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단군, 삼국유사가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단군설화를 최초로 기록한 책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삼국유사. 삼국유사 체크해 두시고 삼국사기엔 아예 없다는 거 네, 그거 구별 한번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금방 제가 했던 얘기들이 다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만 체크할게요. 자, 단군의 건국 이야기 사료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거기에서 요와 같은 때, 요와 같은 때였다고 한다.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요와 같은 때라고 나와 있죠? 이거를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면 여고동시라고 그래요. 이게 요임금과 같은 시대라는 뜻이에요. 여고동시라고 해서 요임금과 같은 시대. 그러니까 요임금이 뭐냐면 중국의 요순시대라고 해서 굉장히 태평스러운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한 시대, 평안한 시대가 있었는데 그 요임금과 단군의 고조선이 생긴 이 시대가 같은 시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고동시라는 표현이 삼국유사에 나온다. 맞아요. 근데 여고동시라는 표현이 삼국사기에 나온다? 아니죠. 왜냐면 아예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서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단군의 건국 이야기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고조선 관련 문헌은 우리 점심 먹고 와서 이어서 쭉 하도록 할게요. 이따 봅시다.